지금 이 순간 동남아시아 국경 하늘에서 한국에서 만든 폭탄으로 인해 실제 전쟁의 판도가 뒤집혀버렸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이 격화되던 한밤중 태국 공군 전투기 날개 아래에서 떨어진 것은 익숙한 미국산 폭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정체는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정밀유도 폭탄 KGGB였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무기를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가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 세계의 도움을 받아 겨우 살아남았던 그 나라, 지금은 한국산이 전 세계의 전쟁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주목한 한국 무기의 첫 실전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 마지막까지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연구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뜬 뉴스 속보가 눈에 들어왔죠.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작은 충돌은 종종 있는 일이니까요. 화면 속 영상에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국경 마을과 피난 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양측이 중화기를 동원했다는 보도도 나왔죠. 로켓포와 자주포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뉴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최소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수천 명의 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구식 러시아제 무기들끼리 부딪히는 전형적인 제3세계 분쟁이겠거니. 이런 충돌은 제가 지난 30년간 수없이 봐왔던 패턴이었으니까요. 비효율적인 무기체계, 정확도 낮은 포격, 그리고 불필요한 민간인 피해까지 모든 게 예측 가능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동료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베를린 공대에서 국제안보를 가르치는 친구였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제3세계가 또 무기 전시장이 되고 있네요. 라고요. 동료는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밀무기 시대에 여전히 저런 식으로 싸우는군요. 라는 내용이었죠. 이어서 한 줄이 더 왔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기술 수준과는 몇십 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요. 우리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현대전은 유럽과 미국의 기술로만 가능하다는 믿음이었어요.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봤죠. 연구실 책장에는 제가 지난 몇 년간 쓴 논문과 칼럼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방산공학 전문 저널에 실린 논문들과 주요 신문의 기고한 칼럼들이었죠. 그중 하나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작년 3월에 쓴 칼럼이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K방산의 허와실. 가격은 낮지만 전장 검증은 별개. 저는 그 칼럼을 집어들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당시 폴란드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구매한다는 뉴스가 유럽을 놀라게 했었거든요. 무려 수십억 유로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독일 방산업체들이 입찰해서 밀려난 사건이기도 했죠. 그때 유럽 전역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정말 독일제만큼 좋은가? 아니면 그저 가격 때문에 선택된 건가? 저는 그 칼럼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 이건 인정합니다. 생산 속도도 빠르고 기본적인 성능도 나쁘지 않죠. 하지만 실제 전투에서 검증된 적은 없다고 썼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무기들은 수십 년간 중동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여러 분쟁 지역에서 실전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됐고, 개선됐고, 다시 검증됐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경험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탈로그 스펙과 실전 성능은 다르다. 이게 제 핵심 주장이었어요. 그게 제 확신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에서 나온 판단이었죠. 저는 독일 방산업계의 주요 기업들과도 긴밀하게 일해왔습니다. 크라우스 마파이는 세계적인 장갑차와 자주포 제조사죠. 라인메탈은 포화 탄약 분야의 선두주자고요. 저는 이런 회사들의 기술 자문을 해왔습니다. 신제품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 입찰에 대한 의견도 냈죠. 학회에서 발표할 때도 이들 기업의 기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산업계와 깊이 연결된 전문가였고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도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때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문성과 산업 현장 경험이 결합된 것이라고 여겼죠. 그날 오후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로듀서가 전화로 설명했어요. 태국과 캄보디아의 분쟁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려는데 군사 전문가로 동행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현장을 취재하면서 무기 체계와 전술을 분석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는 것도 연구에 도움이 되니까요. 게다가 방송에 나가면 제 전문성을 더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면 방콕으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취재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보게 되겠지. 낡은 무기체계, 비효율적인 작전, 그리고 불필요한 민간인 피해. 그게 현대 저강도 분쟁의 전형이니까요. 카메라에 담을 내용도 뻔했습니다. 파괴된 마을, 우는 아이들, 그리고 전문가인 제가 상황을 분석하는 장면. 시청자들은 또 한 번 제3세계의 비극을 보며 안타까워하겠죠. 출발 전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제 칼럼을 읽어봤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봤죠. 제 결론은 여전히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가성비로 승부하는 나라지 최첨단 기술의 선두는 아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하고 검증되지 않은 체계다. 독일과 미국이 여전히 방산 기술의 정점이다. 이게 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방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확신을 가득 안은 채로요. 노트북 가방에는 제 논문과 칼럼들이 들어있었고 머릿속에는 이미 취재 보고서의 결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확신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거려. 제가 지난 30년간 쌓아온 모든 판단이 흔들릴 거라는 거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학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려. 비행기는 밤하늘을 가르며 동남아시아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방콕 공항에 도착한 건 이틀 뒤 새벽이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나서자 열기가 확 밀려왔어요. 7월 말에 태국은 무척 덥고 습했죠.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공항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니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촬영팀과 합류해서 호텔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카메라 감독과 음향 기사, 그리고 현지 가이드까지 총 4명이 한 차에 탔죠. 차 안에서 현지 가이드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가이드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태국 남성이었는데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교수님, 뉴스 보셨죠? 국경 상황이 심각하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 시내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노점상들이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북쪽으로 몇 시간만 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이드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밤에도 폭격이 있었대요. 양측 다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흥미로운 말을 덧붙였어요. 태국군이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캄보디아군 지휘소를 정확히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만든 무기를 썼대요. 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심 코웃음이 나왔죠. 소문은 항상 과장되기 마련이죠. 라고 대답했어요. 전쟁터에서는 온갖 소문이 난무합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여러 분쟁 지역을 취재하면서 배운 교훈이었어요. 누가 이겼다. 어떤 신무기가 등장했다. 적군이 도망쳤다. 뭐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막상 확인해보면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크게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국에 유리한 소문은 더욱 과장되기 마련이죠. 가이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좀 다르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제 친구가 군대에 있는데 뭔가 특별한 무기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자국 군대를 자랑스러워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했지만 그게 곧 사실은 아니니까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했지만 먼저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했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에 대한 최신 뉴스를 검색했죠. 여러 언론사의 기사가 나왔지만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양측이 포격전을 벌이고 있고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는 식이었죠. 미국 국무부는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고
유엔 사무총장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전형적인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 블로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디 에비에이셔니스트라는 사이트였는데 항공 무기에 특화된 곳이었죠. 그곳에 흥미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태국군이 한국산 정밀유도 폭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익명의 군 소식통을 인용한 글이었는데 F-16 전투기에 장착된 무기가 포착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진도 없고 공식 확인도 없었죠. 그저 소문을 정리한 수준이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여러 의견이 달려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 무기의 성능을 칭찬했고 또 어떤 사람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며 의심했습니다. 저는 좀 더 확실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학자로서 소문에 기반해 판단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내 방콕 주재 한국 대사관 번호를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자 직원이 받았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응대하더군요. 저는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독일 미넨 공대의 하일리 슈미트 교수이며 현재 독일 공영방송 취재차 방콕에 와 있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산 정밀폭탄이 태국군에 공급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들렸어요. 직원이 뭔가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판매 계약은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보입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역시 소문에 불과했구나 생각했죠. 추가로 물었습니다. 그럼 과거에도 그런 거래가 없었나요? 직원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역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지만 최근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산 무기 사용설, 사실무근, 과장된 정보일 가능성 높음, 대사관 확인 완료. 이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현지 가이드가 들려준 소문, 온라인에 떠도는 글들, 모두 근거 없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촬영팀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프로듀서 겸 감독인 마르쿠스가 내일 일정을 설명했어요. 먼저 태국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하고 그 다음 국경 지역 피난소를 취재할 예정이었죠. 피난민들의 증언을 듣고 파괴된 마을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번 분쟁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 가면 뭘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전형적인 저강도 충돌입니다. 양측 모두 현대적인 무기 체계가 부족하니 효율적인 작전이 어렵죠. 대신 무차별 포격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을 쓸 겁니다. 결국 민간인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 압력으로 휴전할 겁니다. 제 예측은 냉정하고 분석적이었어요. 지난 30년간 비슷한 분쟁을 수십 번 봐왔으니까요. 시리아, 예멘, 리비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패턴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마르쿠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그런 관점에서 촬영하겠습니다. 민간인 피해와 비효율적인 전술에 초점을 맞추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게 이번 다큐멘터리의 핵심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 TV를 켰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국 현지 뉴스 채널을 돌리고 있었어요. 언어는 몰라도 화면을 보면 대충 이해할 수 있었죠. 국경 지역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파괴된 건물들이 화면에 나왔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포격 피해와는 양상이 다르게 느껴졌죠. 건물 하나만 정확히 무너져 있고 바로 옆 건물은 거의 멀쩡했어요. 창문이 깨진 정도였습니다. 저는 TV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이건 정밀유도 무기를 사용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패턴이었습니다. 무차별 포격이라면 주변 건물들도 함께 피해를 입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곧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니야. 카메라 각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실제로는 주변도 많이 파괴됐을 거야. 뉴스는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려고 특정 각도만 선택했을 뿐이야. 저는 TV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현장에 가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요. 제 확신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한국 무기 사용설은 근거 없는 소문이고 이번 분쟁도 제가 예상한 대로 전개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웠을 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그 TV 화면 속 건물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너무나 정확한 파괴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보면 알겠지. 그냥 우연일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호텔을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국경에서 약 50km 떨어진 타크주의 피난소였어요. 새벽 6시에 출발했는데도 이미 거리는 무더웠습니다. 방콕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고속도로는 비교적 한산했죠. 하지만 국경 지역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 방향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트럭 짐칸에 가재도구를 가득 싣고 가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품에 안겨 있었고 노인들은 지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죠. 피난민들이었습니다.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도 폭격이 있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짐을 싸고 있답니다. 저는 창밖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봐온 장면이었어요. 시리아에서도, 예멘에서도, 콩고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언제나 민간인들이죠. 그들에게는 이념도 영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고 싶을 뿐이에요. 3시간을 달려 피난소에 도착했습니다. 큰 학교 운동장이 임시 피난소로 바뀌어 있었어요. 천막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수천 명은 되어 보였죠. 우리가 차에서 내리자 여러 시선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외국인들이 온 걸 보고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 기대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저 기록하러 온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촬영 지시를 내렸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피난소 모습을 담고 그 다음 개별 가족들을 인터뷰하기로 했죠. 저는 카메라맨을 따라다니며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천막마다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천막 사이를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어딘가 공허했어요. 한 천막 앞에서 한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 셋이었죠. 가장 큰 아이가 10살쯤 되어 보였고 막내는 5살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냄비에 쌀을 씻고 있었어요. 마르쿠스가 가이드를 통해 인터뷰를 요청했고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이드가 통역해줬어요. 이틀 전 밤에 집 근처에서 폭발음이 들렸대요. 처음에는 멀리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가라고 소리쳤대요. 그리고 자신은 밖으로 나가 상황을 확인하러 갔다고 합니다.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고 해요. 마을 초입에 있는 군부대가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건물이 무너졌고 불이 났으며 군인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했죠. 남편은 당장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옷가지 몇 벌과 쌀 한 봉지를 챙겼대요.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었고 막내는 자신의 인형을 챙기겠다며 떼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집을 나섰죠. 뒤돌아보니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대요. 어딘가에서 큰 불이 난 것 같았다고 합니다. 마르쿠스가 질문했습니다. 집은 무사했나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대요. 돌아가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어제 몰래 다녀왔는데 집은 멀쩡하더래요. 다만 옆집 몇 채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옆집은 파괴됐는데 자신들의 집은 멀쩡하다? 이건 무차별 포격의 패턴이 아니었어요. 정밀한 타격이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가이드가 제 질문을 전달했죠. 부인, 혹시 어떤 건물들이 파괴됐는지 아시나요? 어머니가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군부대 건물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창고 2개요. 민간인 집은 거의 안 다쳤다고 남편이 말했어요. 다만 폭발할 때 파편이 날아가서 몇 집 창문이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군사 목표물만 정확히 타격. 민간 피해 최소화. 이건 정밀유도 무기의 특징.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다른 피난민들도 인터뷰했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왔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가이드가 통역했죠. 70년 전 자신의 아버지 세대도 전쟁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총알이 빗발쳤고 폭탄이 마구 떨어졌대요. 어디로 날아올지 몰라서 더 무서웠다고 하더래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소리도 거의 안 나고 날아온다고 해요. 그리고 정확히 목표물만 맞춘다고 합니다.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제 친구는 군부대 바로 옆집에 사는데 집이 멀쩡하더래요. 군부대 건물만 무너졌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 동네 전체가 쑥대밭이 됐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우리 마을은 안 맞았으니 다행이죠. 하지만 여전히 무섭긴 마찬가지예요. 언제 또 날아올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민간인을 일부러 노리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요. 저는 노트에 계속 적어 내려갔습니다. 증언들이 일치하고 있었어요. 군사시설만 정확히 타격당했고 민간 지역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정밀유 도무기의 특성이었죠. 오후가 되자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바라봤어요. 하늘 저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고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껴안았죠. 또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한 남성이 라디오를 켰어요. 태국어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이드가 저에게 설명해줬죠. 태국 공군이 출격했대요. 캄보디아군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밀 타격을 실시 중이라고 하네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F-16 전투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 위 어딘가에서 전투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폭탄을 투하하고 목표물을 파괴하고 있었죠.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상하지 않으세요? 민간인 피해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분쟁에서는 민간인 사상자가 훨씬 많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뭔가 다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우리는 피난소에서 몇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모두가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군사시설은 정확히 파괴됐지만 민간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했다고요. 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피난소를 떠났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현장이 달랐거든요. 무차별 포격과 민간인 피해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꽤 정밀한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태국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합시다. 거기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제 판단이 틀렸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텔에 돌아와서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피난소에서 본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 지친 표정의 어머니들,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린 노인들. 그들에게 전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삶 그 자체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던 패턴과 현장에서 본 것이 달랐습니다. 내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태국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방콕 중심부에 위치한 국방부 건물은 웅장했어요. 경비가 삼엄했고 입구에서부터 철저한 신원 확인이 이루어졌죠. 우리는 미리 발급받은 출입증을 제시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브리핑룸은 3층에 있었어요. 이미 많은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은 물론이고 외신 기자들도 보였죠. CNN, BBC, 로이터, AP통신 등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10시 정각, 태국군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별 3개를 단 장군이었죠. 그는 태국어로 먼저 인사를 한 뒤 영어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태국 공군이 실시한 작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캄보디아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한 정밀 타격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총 12개의 목표물을 공격했고 모두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죠. 그리고 민간인 피해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어요. 어떤 무기를 사용했느냐, 정확도는 어느 정도냐, 캄보디아군의 반응은 어떠냐 등등. 대변인은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기자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죠. 한국산 무기를 사용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대변인의 답을 기다렸죠. 대변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보좌관과 뭔가를 속삭였어요. 보좌관이 노트북을 조작하더니 스크린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스크린에는 F-16 전투기의 날개가 크게 확대되어 있었어요. 날개 아래에 회색 폭탄이 장착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폭탄 위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와 태국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Hello Hansen. 훈센은 캄보디아 전 총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일종의 조롱 메시지였던 거죠.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한국산 KG-12 정밀유도 폭탄을 사용했습니다. 2년 전에 도입한 무기체계입니다. 이번 작전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KG-12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제가 작년에 쓴 칼럼에서 언급했던 무기였거든요. 한국이 개발한 정밀유도 폭탄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전에서 사용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변인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KG-12는 GPS와 관성항법 장치를 결합한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110km이며 원형 공산 오차는 3m에서 5m입니다. 일반 비유도 폭탄의 날개와 유도 장치를 부착한 형태로 비용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의 JDAM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대변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능은 동급이거나 일부 면에서 우수합니다. 특히 비행 중 목표 변경이 가능하고 선의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미국제의 절반 수준입니다. 저는 노트에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알던 것과 현실이 너무 달랐거든요.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단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변인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할 기회를 얻고 싶었죠. 다행히 대변인이 몇몇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도 그 무리에 끼었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자 대변인이 관심을 보였어요. 독일 교수님이시군요. 환영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군님, 한국 대사관에서는 최근 판매 계약이 없다고 했는데요. 대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추가 계약은 진행 중이 아닙니다. 하지만 2년 전에 도입한 20기는 이미 실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작전이 첫 실전 투입이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2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2년 전에 LIG넥스원이라는 한국 회사로부터 KG-12 20기를 구매했습니다. 원래는 T에서 50 훈련기에 장착하려고 했는데 F-16에도 완벽하게 호환된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 알겠더군요. 그들은 최근 판매 계약을 물어본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미 2년 전에 계약이 완료됐으니 최근 계약은 없다고 답한 거였죠. 저는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변인 옆에 있던 공군 대령이 말을 거들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한국 무기라고 하니까요. 저는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미국 무기를 써왔습니다. F-16도 미국제고 대부분의 폭탄도 미국에서 샀죠. 그런데 갑자기 한국 무기를 도입하자고 하니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검증이 안 됐다. 믿을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생각과 똑같았으니까요. 대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써보니 놀라웠습니다. F-16의 소프트웨어 개조 없이 바로 장착됐어요. 외부 조종사 표시 장치만으로 통합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훈련도 쉬웠고요. 명중률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이번 작전 전에 테스트를 여러 번 했습니다. 10발을 쏘면 10발 모두 목표물을 정확히 맞췄어요. 미국 무기도 좋지만 솔직히 이 정도 정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격이요. 미국 JDAM ER의 절반 가격입니다. 우리 같은 나라에게는 그게 중요하죠. 같은 예산으로 2배의 무기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고장은 없었습니까?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비도 쉬웠어요. 한국에서 기술진들이 와서 2주 동안 우리를 훈련시켰는데 매뉴얼이 정말 상세하더군요. 모든 절차가 단계별로 설명돼 있었고 문제 해결 방법도 다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정비병들이 금방 익혔어요. 저는 노트에 계속 적었습니다. 납기, 훈련, 정비, 사후 지원.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무기의 스펙만 봤지 전체 시스템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브리핑룸을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30년간 쌓아온 제 판단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마르쿠스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대단한 뉴스 아닙니까?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입증됐다는 건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한 뉴스인 건 맞았지만 제게는 불편한 진실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KGB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했어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자료가 나왔죠.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2007년에 개발을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한국 공군이 도입했고 2022년에 태국이 첫 수출 고객이 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기술 사양을 찾아봤죠. 일반 MK82 폭탄의 GPS와 INS 유도 장치, 그리고 활공 날개를 부착한 형태였습니다. 투하 고도에 따라 사거리가 달라지는데 최대 110km까지 날아간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비행 중 목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저는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비행 중 목표 변경이라는 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상당히 고도화돼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목표 좌표를 입력하고 발사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궤도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건 쉬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쓴 제 칼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한국은 기술 이전과 역설계에 의존하며 독자적인 R&D 역량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KGB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였습니다. 외국 기술을 베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 개발한 거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 시내가 저 멀리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쪽 국경에서는 지금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전투에서 한국산 무기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거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어요. 태국 국방부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F-16 날개에 장착된 회색 폭탄, 헬로 한슨이라는 손글씨, 그리고 100% 명중률이라는 말.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더 이상 누워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검색창에 폴란드 K9 자주포 도입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3년 전 일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 672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계약 규모는 수십억 유로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의 인터뷰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요구한 납기를 맞출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3년 내에 전량 인도가 가능하다고 약속했죠. 독일 업체는 1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위협은 10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0년 대 3년. 이건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었어요. 전략적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더 검색했습니다. 폴란드가 K9을 실제로 운용한 후기를 찾아봤죠. 폴란드군 포병 장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완벽합니다. 고장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정비도 쉽습니다. 사격 정확도도 기대 이상이에요. 그리고 한국 기술진들의 지원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우리가 질문하면 24시간 내에 답변이 왔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납기, 신뢰성, 사후 지원.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문득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2022년 가을이었어요.
독일 방산업체 크라우스의 서마파이의 자문회의에 참석했었죠. 회의실에는 임원들과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제는 폴란드 입찰이었어요.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업체가 폴란드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가격을 우리보다 30% 낮게 제시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그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격만 싸게 부른 거겠죠. 품질은 우리가 압도합니다. 폴란드도 결국 신뢰성을 선택할 겁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무기를 대량으로 사진 않을 거예요. 회의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었죠.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학술지에 칼럼을 하나 쓰겠습니다. 한국 무기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으로요. 이게 입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임원들이 좋아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칼럼을 썼습니다. K방산의 허와실이라는 제목으로요. 그 칼럼에서 저는 한국 무기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인정하지만 실전 검증이 부족하다고 썼죠. 독일과 미국의 무기들은 수십 년간 전장에서 검증됐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가 만약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면 위험한 도박이 될 거라고까지 썼어요. 그 칼럼은 유럽 방산 업계에서 꽤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 매체에 인용됐고 학회에서도 논의됐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전문성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그때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폴란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후에 후회할 거라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하지만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폴란드는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추가 구매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제 얼굴이 어둡게 반사되어 보였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학자였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제가 한 일은 뭐였나요? 돈을 받고 특정 기업에 유리한 글을 쓴 겁니다. 그것도 경쟁사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요. 물론 제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납기, 가격, 사후 지원. 이런 요소들도 무기 체계의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걸 무시했어요. 아니,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는 한국이 우위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방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이겠지. 그리고 북쪽 국경에서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이론이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였죠. 시간이 생명이었습니다. 2년 뒤에 최고급 무기를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쓸 만한 무기를 받는 게 나았던 겁니다. 태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도 그거였겠죠.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신분을 밝히고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실제 사용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옛 동료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베를린에서 국제안보를 가르치는 친구였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자네 폴란드군 관계자 아는 사람 있나? 한국 무기 관련해서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대학 교수 한 명 알아. 소개해 줄까? 그런데 갑자기 한국 무기에 관심이 생긴 이유가 뭔가? 자네가 작년에 한국을 비판하는 칼럼 쓰지 않았나?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싶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친구가 놀란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하일리가 자기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평생 제 판단을 확신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틀렸다고 인정하는 법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들이 제 확신을 흔들어 놓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폴란드 국방대학 교수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영상 통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오후 2시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정확히 2시에 통화가 연결됐어요. 화면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국방대학의 얀 코발스키 교수였죠.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하일리 교수님, 반갑습니다.
제 친구한테 연락받았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폴란드군이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얀 교수가 웃었습니다. 아, K9 말씀이시군요. 우리 군이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그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도입을 결정할 때 논란이 많았다고 해요. 독일 무기를 써왔던 폴란드군이 갑자기 한국 무기를 산다고 하니 반발이 있었대죠. 검증되지 않은 무기라는 비판도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했던 비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냐면요. 얀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안에 672문을 다 받았어요. 독일 업체는 10년 걸린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품질도 완벽했습니다. 고장률이 거의 제로예요. 정비 교육도 철저했고 부품 공급도 빠릅니다. 무엇보다 성능이 뛰어나요. 사격 정확도, 연사 속도 모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메모하면서 물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얀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우려했죠. 하지만 막상 써보니 문제없었어요. 한국은 70년 넘게 북한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 긴장 속에서 개발된 무기라 오히려 실용적이더군요. 화려한 스펙보다는 확실하게 작동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기술진들의 지원이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가 질문하면 24시간 내에 답변이 왔어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엔지니어를 보내주고요. 이런 게 실전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얀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일리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교수님 칼럼 읽었어요. 2024년에 쓰신 거요. 한국 무기를 비판하신 내용이었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얀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기는 스펙만이 아니에요. 전체 시스템이죠. 생산 능력, 납기, 가격, 훈련, 정비, 사후 지원까지 모두 포함된 개념이에요. 한국은 그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얀 교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러시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0년 뒤에 최고급 무기를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좋은 무기를 받는 게 나아요. 시간이 곧 안 보니까요. 한국은 그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얀 교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시간이 곧 안 보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은 시간표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저는 제 논문과 칼럼들을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한국 무기를 비판한 부분들이 눈에 밟혔어요. 기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맥락을 무시했던 거죠. 누구를 위한, 어떤 상황을 위한 무기인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서유럽의 관점에서만 봤어요. 최고급 기술, 완벽한 검증. 그런 것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폴란드나 태국 같은 나라들에게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었던 겁니다.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 확실한 지원.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걸 제공했던 거예요. 더 부끄러웠던 건 제 이해관계였습니다. 독일 방산업체로부터 자문료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유리한 글을 썼으니까요. 학자로서 중립성을 잃은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방콕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내일은 다시 피난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전쟁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깨달았거든요. 무기를 평가하는 진짜 기준은 스펙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예정에 없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태국 공군 기지였어요. 전날 브리핑 후에 공군 대령이 제게 비공식 초대를 했었거든요. 직접 와서 KGB를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방콕에서 북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공군 기지였어요. 경비가 삼엄했지만 미리 허가를 받아놨기에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지 안은 생각보다 분주했어요. F-16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정비병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대령이 우리를 경납고로 안내했습니다. 경납고 안에는 여러 무기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미사일, 폭탄, 로켓 등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대령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KGB입니다.
회색 폭탄들이 쌓여 있었어요. 일반 폭탄과 비슷해 보였지만 뒤쪽에 접힌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컴팩트했습니다. 표면은 매끈했고 용접 부분도 깔끔했죠. 한국어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비병 한 명이 폭탄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가이드가 통역을 해줬죠. 이 무기 다루기 어렵지 않나요? 정비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매뉴얼이 정말 상세해요. 모든 절차가 단계별로 사진과 함께 설명돼 있어서 따라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진들이 처음에 와서 직접 가르쳐 줬어요. 2주 동안 붙어서 훈련시켰죠. 궁금한 거 물어보면 바로 답해주고 실습도 여러 번 시켜줬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고장은 없었나요? 정비병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한 건도 없었어요. 20기를 2년 동안 운용했는데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정기 점검만 제대로 하면 문제없어요. 부품 교체가 필요할 때도 한국에서 빠르게 보내줍니다. 일주일이면 도착하죠. 저는 놀랐습니다. 2년간 한 번도 고장이 없다는 건 신뢰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대령이 저를 다른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조종석 시뮬레이터가 있는 방이었어요. F-16 조종석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었죠. 한 젊은 조종사가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령이 그를 불렀어요. 소령, 잠깐 나와서 교수님께 설명 좀 해줘. 조종사가 시뮬레이터에서 나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KGB를 실제로 사용해 보셨나요? 조종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 작전에서 직접 투하했습니다. 어떻던가요? 조종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라웠어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거든요. 한국 무기라고 하니까 좀 불안했죠.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요. 하지만 막상 써보니 정말 편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미국 무기와 조작법이 거의 비슷해요. 외부 표시 장치에 목표 좌표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발사 타이밍을 알려줘요. 그리고 날아가는 중에도 목표를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유용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비행 중 목표 변경이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조종사가 설명했습니다. 실전에서는 상황이 계속 바뀌거든요. 원래 목표물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더 중요한 목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일반 폭탄은 한 번 투하하면 끝이지만 KGB는 날아가는 중에도 새로운 좌표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방향을 바꿔서 날아갑니다. 이번 작전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원래 보급 창고를 공격하려 했는데 정보가 들어와서 지휘소로 목표를 바꿨죠. 폭탄이 공중에서 방향을 틀어서 지휘소를 정확히 맞췄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건 상당히 고도화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기능이었거든요. 실시간으로 비행 경로를 재계산하고 연료와 공기역학을 고려해서 새로운 궤도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조종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GPS가 교란돼도 괜찮아요. INS로 자동 전환되거든요.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여전히 목표를 맞출 수 있어요. 이게 미국 JDAM보다 나은 점이에요. JDAM은 GPS 교란되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거든요. 제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가격은 어떤가요? 조종사가 웃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령님께서 JDAM의 절반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부에서 추가로 더 사려고 검토 중이래요. 같은 예산으로 2배를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같은 나라에게는 그게 정말 중요하죠. 저는 계속 메모했습니다. 가격, 성능, 유연성, 신뢰성.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대령이 저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활주로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멀리서 F-16 한 대가 이륙하는 게 보였죠. 대령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처음엔 한국을 몰랐어요. 방산 분야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낯설었죠. 우리는 평생 미국 무기만 써왔으니까요. 그런데 2년 전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캄보디아와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군사력을 강화해야 했죠. 미국의 정밀유도 폭탄을 주문했는데 납기가 2년 반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생산 일정이 밀려 있어서 더 걸릴 수도 있다고요. 2년 반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옵션을 찾기 시작했죠.
유럽 업체들도 비슷했어요. 프랑스는 3년, 독일은 확답을 못 주더군요. 그때 누군가 한국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하지만 알아보니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샀더라고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샀다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죠. 한국 업체에 연락했어요. 놀랍게도 답변이 빨랐어요. 24시간 내에 상세한 제안서가 왔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납기가 짧았어요. 초기 분량은 2달 내에 보낼 수 있다고 했죠. 계약하고 나서 정말 2달 만에 도착했어요. 약속을 지킨 거죠. 그리고 기술진들이 함께 왔어요. 2주 동안 우리를 훈련시켰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꼼꼼했어요. 매뉴얼도 완벽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대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무기만 팔고 끝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쓰는지까지 확실하게 알려줬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도 만들어줬어요. 한국 시간으로 한밤중이든 상관없이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차이였어요. 미국 무기도 좋지만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지원해주진 않거든요. 우리는 큰 고객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우리를 중요하게 대해줬습니다. 저는 메모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납기, 훈련, 사후 지원, 고객 존중. 이게 한국 방산의 강점이었던 겁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였어요. 기지를 나와 차에 타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무기를 평가할 때 뭘 봤나요? 스펙이었습니다. 사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명중률은 몇 %인지, 어떤 기술을 썼는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던 거예요. 무기를 사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스펙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는지, 고장나면 어떻게 고치는지, 부품은 언제 오는지. 이 모든 게 실전에서는 스펙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었죠.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완벽한 무기가 2년 뒤에 오는 것보다 좋은 무기가 지금 당장 오는 게 나았던 겁니다. 한국은 그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산 능력에 투자했고, 납기를 줄였고, 훈련과 지원을 강화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유럽 중심의 시각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독일 기업들의 자문료를 받으면서 객관성을 잃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본 거 정말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한국 무기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제 생각이 틀렸던 것 같네요. 마르쿠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이 틀렸다고 인정하시다니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틀릴 수 있죠.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국경 근처 피난소를 찾았어요. 이번엔 촬영팀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카메라 없이 인터뷰 형식이 아니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피난소는 일주일 전보다 사람이 줄어 있었어요. 일부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폭격이 잦아들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하지만 여전히 수백 명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돌아가기 두렵거나 집이 파괴되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천막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만났던 어머니가 보였어요. 새 아이와 함께 있던 그 여성이었죠. 그녀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시나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독일에서 오신 교수님이시잖아요. 아이들은 천막 앞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많이 나아지셨나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 폭격이 많이 줄었어요. 밤에도 비교적 조용해졌고요. 아이들이 이제 잘 자요. 처음엔 밤마다 악몽 때문에 깨서 울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집에는 돌아가실 계획이신가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어제 다녀왔는데 집은 무사하대요. 마을도 많이 회복됐다고 하더라고요. 군인들이 와서 파괴된 건물들을 정리하고 있대요. 다음 주쯤에는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요.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 몰랐거든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평범했던 일상이 사라지고 우리는 피난민이 됐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예전 전쟁 이야기를 할머니한테 들었을 때는 마을 전체가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군부대는 파괴됐지만 우리 집 같은 민간인 집들은 대부분 무사했어요. 마을 사람들 중에 다친 사람도 거의 없어요. 물론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밀 타격의 의미를 설명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그냥 듣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무기들은 정확해서 원하는 것만 맞출 수 있대요. 예전처럼 마구잡이로 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은 여전히 끔찍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쟁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 무기의 정밀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만났던 노인이 보였어요. 그는 천막 밖 그늘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손짓으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노인이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다시 오셨군요. 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뭐가 궁금하신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겪으신 분으로서 무기가 정밀해진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노인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좋은 무기라는 게 뭘까요? 많이 죽이는 무기일까요? 아니면 덜 죽이는 무기일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세대의 전쟁은 정말 끔찍했어요. 폭탄이 어디로 떨어질지 아무도 몰랐죠. 군인도 민간인도 구분이 없었어요. 마을 전체가 불타고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제 아버지는 그 전쟁에서 형제 셋을 잃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 친구 마을은 군부대 바로 옆인데 마을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군부대 건물만 무너졌대요. 이게 옛날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정밀한 무기가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다기보다는 덜 나쁘다고 해야 할까요? 전쟁 자체는 여전히 끔찍해요.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집을 떠나야 하고 삶이 파괴되죠. 하지만 적어도 무고한 사람들이 죽지는 않아요. 그게 위안이라면 위안이죠.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밀한 무기라는 게 어쩌면 전쟁을 더 쉽게 만들 수도 있어요. 피해가 적으니까 전쟁을 시작하는 게 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저는 노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밀 무기의 역설이었죠. 더 인도적이지만 동시에 전쟁의 문턱을 낮출 수도 있는. 노인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무기를 연구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적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무기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무기를 만들어야 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무기라. 좋은 말이네요. 그런 무기가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KGB가 군사 목표물만 정확히 타격하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한 것.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노력은 하고 있었던 거죠.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계속 나아질 수 있어요. 노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런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겠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살려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런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비판했었으니까요. 검증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없다고, 이군이라고 폄하했었죠. 하지만 정작 그들이 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민간인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한 거였어요.
저는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피난소를 나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무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여야 하는가? 스펙인가? 가격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명인가? 대답은 명백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무기는 결국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사람을 지키기 위해, 혹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무기는 더 많은 사람을 지키는 무기여야 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KGB가 완벽한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전쟁 무기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였죠. 하지만 적어도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려고 노력한 무기였습니다. 정밀하게 만들어서 목표물만 정확히 타격하도록. 그게 제가 놓쳤던 부분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겠다고. 학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지난 30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게 옳은 일이었습니다. 진실은 제 자존심보다 중요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공개 강연을 하기로 한 거예요. 위넨 공대 대강당을 빌렸습니다.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 그리고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했죠. 주제는 간단했습니다. 태국에서 캄보디아 분쟁에서 본 현대 무기 체계의 실전 운용. 하지만 제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제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연 날짜는 2주 뒤로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피난민들의 증언, 태국군 관계자들의 인터뷰, 그리고 KGB의 실전 데이터까지. 모든 걸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쓴 논문과 칼럼들도 다시 검토했어요.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분석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제 이해관계를 들여다보는 일이었어요. 독일 방산업체들로부터 받은 자물쇠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5년간 총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그리고 그 시기에 제가 쓴 글들을 비교했죠.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자물쇠를 받은 기업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썼고, 경쟁사들을 비판했던 겁니다. 학자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강연 당일,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2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어요. 제 제자들, 동료 교수들, 방산업계 사람들, 그리고 언론까지. 독일 주요 일간지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긴장된다기보다는 두려웠습니다. 제 자존심이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잘못을 말하러 왔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소리가 멈췄어요. 모두가 저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제 칼럼 제목을 띄웠습니다. K방산의 허와실. 가격은 낮지만 전장 검증은 별개. 저는 작년에 이 칼럼을 썼습니다. 그 안에서 한국 방산을 이군이라고 불렀죠. 실전 경험이 부족하고 검증되지 않았으며 신뢰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을 철회합니다. 강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난달 저는 태국에서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산 KGB 정밀유도 폭탄이 실전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었죠. 저는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100% 명중률, 민간인 피해 최소화, 고장률 제로. 이게 실전 데이터입니다. 카탈로그 스펙이 아니라 진짜 전쟁터에서 나온 숫자예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틀렸다는 거요. 저는 스펙만 봤습니다. 사거리, 명중률, 기술 수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납기, 가격, 훈련, 사후 지원이라는 단어들이 나타났죠. 무기는 스펙만이 아닙니다. 전체 시스템이에요.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는지, 고장나면 어떻게 고치는지. 이 모든 게 실전에서는 스펙만큼 중요합니다. 한국은 그걸 이해했어요. 빠른 생산, 합리적인 가격, 철저한 훈련, 확실한 지원. 이 모든 걸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피난소 사진을 띄웠어요. 제가 만난 어머니와 아이들,
그리고 노인의 사진이었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제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했어요. 군사시설은 파괴됐지만 민간인 집은 대부분 무사했다고. 이게 정밀무기의 의미입니다. 목표물만 정확히 타격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 한국 무기는 그걸 해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청중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제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유럽과 미국만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 편견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둘째, 제 이해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독일 방산업체들의 자문을 해왔습니다. 지난 5년간 상당한 금액의 자문료를 받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유리한 글을 썼습니다. 경쟁사들을 비판하면서요. 한국이 폴란드 입찰에 뛰어들었을 때 저는 독일 기업을 도우려고 한국을 깎아내리는 칼럼을 썼습니다. 학자로서 중립성을 잃은 겁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건 학자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저는 객관적이어야 했어요. 하지만 돈과 관계에 얽매여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사과합니다. 제가 한국 방산에 대해 쓴 모든 비판적인 글들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특정 기업에 자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전쟁은 성능이 아니라 시간과 납기가 갈랐습니다. 현장은 숫자보다 사람의 삶이 먼저였어요. 한국은 그걸 이해했고 저는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웠습니다. 무기의 진짜 가치는 전장이 아니라 평화가 측정한다는 것을. 사람을 지키는 무기가 진짜 좋은 무기라는 것을. 그리고 학자는 항상 진실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명, 두 명, 그리고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저는 고개를 들어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감동한 얼굴이었어요. 제 제자 몇 명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학자의 본분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판도 있었습니다. 한 방산업체 임원은 실망스럽다며 자리를 떴고, 몇몇 동료 교수들은 너무 과하다는 반응을 보였죠.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이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부분은 지지하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비난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LI진엑스원의 엔지니어로부터 온 메일이었어요. 교수님의 강연 영상을 봤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저 최선을 다해 좋은 무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무기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겠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비판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격려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일을 묵묵히 해왔을 뿐이었죠.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늦게나마 진실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공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노력을 세상에 알리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넨의 밤거리가 고요했어요.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30년을 생각했어요. 학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진실편에 서는 것, 이해관계를 버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제가 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독일 교수의 편견이 무너지고 진실을 마주하는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30년간의 확신을 내려놓고 현장에서 진실을 배웠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피난민들의 목소리에서,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의 헌신에서
한국은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대함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에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힘,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도 민간인을 지키려 노력하는 정밀무기, 빠른 납품으로 위기의 나라를 돕는 생산 능력, 그리고 철저한 지원으로 신뢰를 쌓는 자세.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